새벽 5시 찹쌀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떡집 안. 떡매 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인 평온한 아침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비틀린 듯 조여오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 숨이 가슴이 아프다. 사모님, 정신 좀 차리세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눈앞이 흐려지고 귀로 스며드는 건 심장 모니터의 삑삑 소리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엄마 장례비도 없어요. 우리 상황, 더는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건물 수입도 줄고 대출 이자의 생활비까지 이미 바닥이에요. 나도 그동안 정말 노력했습니다. 근데 엄마 언제까지 우리만 책임지라고 하실 겁니까? 장남이면 장남답게 살라면서 그동안 얼마나 부담이 컸는지 아세요? 저도 제 삶이 있습니다. 더는 엄마 위에 내 인생 다 걸 수 없어요. 솔직히 재산 일부라도 우리 쪽으로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숨을 쉽니다. 어머님, 민철 오빠 말이 너무 거칠게 들리셨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저희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시세도 떨어지고 세입자들도 나가고 거기에 제 친정엄마 수술비까지. 그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해외 병원에서만 가능한 수술이었거든요. 물론 성형이라고 부르면 속상하시겠지만 건강을 위해서였어요. 여자의 자신감이 곧 건강 아닙니까? 1억이 큰 돈인 건 알지만 그게 저희를 욕심쟁이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장례비도 없다는 아들 그리고 그 돈으로 장모 성형에 1억을 쓰다니. 그래, 이 엄마 끝까지 가보마. 오늘로 너와 내 아내의 이름은 내 재산에서 깨끗이 지운다. 상속권 박탈, 위임장 해지, 인감 사용 금지. 앞으로 너희는 내 돈 한 푼 쓸 수 없다. 모욕의 빚은 부끄러움으로 갚아라. 그리고 남은 내 재산은 새벽부터 땀 흘린 사람들과 내 손녀에게 줄 거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전북의 오래된 재래시장에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피어오르는 김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순 떡방 앞에서 모락모락 올라오는 하얀 김말입니다. 76세 박정순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찹쌀을 뒤집으며 깊은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후, 정순 할머니의 숨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먼지 풀풀 날리던 공장에서 일하며 다져진 폐와 새벽 납품으로 혹사시킨 심장이 오늘은 유난히 칼칼하고 아팠거든요.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정순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맛만큼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50년 넘게 반죽해온 이 손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시장이 열리기 전 새벽 시간, 정순 할머니는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찹쌀을 불리고 팥을 삶고 반죽을 치대는 이 모든 과정이 명상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그 험난한 세월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공장으로 나가고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하고 밤에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던 그 치열했던 날들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정순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떡매를 들었습니다. 탕탕탕 리듬감 있는 떡매 소리가 조용한 새벽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단골 손님들은 정순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치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말이죠.
정순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전날 밤에 불려둔 찹쌀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기를 적당히 빼낸 다음 시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김이 올라오기를 기다렸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 조절이었습니다. 너무 센 불에 급하게 찌면 떡이 질어지고 너무 약한 불로 오래 찌면 떡이 딱딱해지거든요. 아, 오늘은 팥소도 새로 만들어야겠네. 정순 할머니는 어제 남은 팥소를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팥을 삶아서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단맛과 짠맛의 절묘한 조화가 팥소의 생명이었거든요. 해가 뜨기 시작하자 시장에도 하나둘씩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첫 번째 손님은 늘 같은 분이었습니다. 옆 가게에서 국수를 파는 김 사장이었죠. 정순 사모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인절미 한 접시만 주세요. 어제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김 사장님. 막 만든 따끈따끈한 거로 드릴게요. 콩가루도 오늘 새로 만든 걸로 뿌려드릴게요. 정순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인절미를 포장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인사와 대화가 정순 할머니에게는 하루의 활력소였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과의 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죠. 오전 8시쯤 되자 시장은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주부들이 하나둘씩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났고 출근길 직장인들도 간단한 아침거리를 사러 들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손님들 하나하나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도 백설기 한 상자죠? 설탕 적게 넣은 걸로요. 네, 맞아요. 우리 남편이 당뇨가 있어서요. 정순 사모님이 만든 떡이 제일 맛있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정순 할머니는 각 손님의 건강 상태나 가족 사정까지 세세하게 챙겼습니다. 단순히 떡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이웃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따뜻한 어른이었죠. 어머니, 요즘은 배달앱으로도 충분히 떡을 팔 수 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은 좀 줄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전 10시쯤 장남 민철이 며느리 소연과 함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민철은 42세로 중견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소연은 38세로 전업주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순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자주 가게를 찾곤 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물은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어 말했습니다. 소연은 시어머니인 정순 할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홀로 아들 둘을 키우며 이 정도 재산을 일군 시어머니가 대단해 보였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 혼자서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소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시장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바로 정순 할머니의 이름으로 등록된 150억짜리 복합빌딩이었죠.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이 건물에는 음식점, 사무실, 학원, 병원 등 다양한 업종의 세입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정순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받은 월급, 시장에서 떡을 팔아번 돈, 부동산 투자로 불린 자금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완성한 꿈의 결실이었죠. 서민 장사꾼이 악착같이 모아서 일군 자존심이자 평생의 업적이었습니다. 민철아, 소연아, 고맙다. 너희들이 건물 관리를 잘해줘서 내가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어.
정순 할머니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복잡한 건물 관리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아들 부부가 대신해주고 있었거든요. 세입자들과의 계약 관리, 임대료 수금, 건물 유지 보수까지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붐볐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을 사러 나오고 주부들이 오후 장을 보러 왔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떡방 앞에도 줄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송편 한 상자만 주세요. 오늘 시어머니 생신이라서요. 백설기도 있나요? 아이들이 좋아해서요. 인절미 포장해 주세요. 회사에서 나눠 먹으려고요. 주문이 쏟아졌지만 정순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노하우로 차분하게 주문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해 서비스했습니다. 떡을 포장할 때도 모양을 예쁘게 다듬고 콩가루는 고루 묻혀서 내놓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장사를 마친 후 정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입자들이 드나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1층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2층부터 5층까지는 각종 사무실과 학원이, 6층부터 12층까지는 병원과 법무사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임대 수입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아들 부부가 관리를 잘해주고 있으니 걱정할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월 임대료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고 관리비까지 합치면 정순 할머니는 떡 장사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손녀 서윤이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서윤이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서윤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사업도 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정말 멋있어요. 그래, 서윤아. 할머니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게 도와줄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도 보내줄게. 정순 할머니는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서윤이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잘 챙기고 재산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화목하고 사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성실하고 며느리는 착하고 손녀는 똑똑했습니다. 건물 임대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요.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정순 할머니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 평온한 일상은 어느 화요일 오후 떡 반죽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깨져버렸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찹쌀 반죽을 치대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휘청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정순 할머니는 한 손으로 작업대를 붙잡으며 중얼거렸지만 곧이어 더 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쿵! 정순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에 옆 가게 김 사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정순 사모님, 정순 사모님. 김 사장은 정순 할머니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호흡은 가쁘고 불규칙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 김 사장은 급히 전화를 걸었고 곧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정순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각종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심전도,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까지
모든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민철과 소연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철은 창백한 얼굴로 정순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시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합니다. 부정맥 증상이 심하고 심장 기능도 많이 약해져 있어요. 오랜 기간 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철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리한 일은 절대 금지입니다. 정기적인 산소 치료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을 들은 민철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와 앞으로의 치료비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정순 할머니는 산소호흡기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철과 소연이 복도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병실 문이 열려 있어서 내용이 들렸습니다. 오빠 어머니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입원비만 해도 하루에 10만 원은 넘을 텐데. 그게 문제야. 우리 통장에 여유 자금이 별로 없잖아. 카드값도 밀려 있고. 민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장례비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 순간 정순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례비도 없다는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있는데도 아들이 장례비 걱정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런 말은. 소연이 민철의 팔을 잡으며 말을 막으려 했지만 민철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은행에 묶어둔 돈이 많잖아. 정기예금이랑 적금까지 합치면 상당할 텐데. 그리고 건물에서 나오는 세입자들 임대료도 있고. 다만 요즘 공실도 생기고 이자율도 올라서 관리비가 부담스럽긴 해. 정순 할머니는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내 장례비가 없다니. 내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며칠 후 퇴원하는 날 정순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나왔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무리한 일 금지, 정기 산소 치료와 휴식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재산이 있는데도 아들이 돈 걱정을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건물 임대료만 해도 월 수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말이죠. 집에 도착한 후 정순 할머니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할머니인 박순자가 문병을 왔습니다. 박순자는 정순 할머니와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정순아, 몸은 좀 어때? 시장에서 쓰러졌다고 하던데. 고마워, 순자야. 많이 좋아졌어. 두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순아, 내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요즘 해외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더라. 뭐라고? 정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베트남인가 태국인가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고 하더라.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거의 1억 가까이 들었다는 얘기야. 정순 할머니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났을까? 그게 며느리 카드에서 결제됐다고 하는데 며느리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했겠어? 아마도. 박순자의 말을 듣고 정순 할머니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 소연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구할 수 있었을까? 소연은 전업주부인데
개인적으로 그런 거액을 가지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순자야, 혹시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야. 며느리가 요즘 명품 가방도 자주 바꿔 들고 옷차림도 화려해졌다고 하더라. 그리고 친정어머니 수술비까지. 정순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들이 장례비 걱정을 하면서도 며느리는 큰 돈을 쓸 수 있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과 건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일까? 아들과 며느리에게 맡긴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정순 할머니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입니다. 건물 관리 현황과 임대료 수입, 각종 지출 내역을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건물 관리인 최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반장, 나 정순이야. 시간 될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건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네, 사모님. 언제든지 좋습니다. 사실 사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 반장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순 할머니는 스스로의 세상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틀 후 정순 할머니는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건물 관리인 최 반장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사모님, 몸은 좀 어떠세요? 시장에서 쓰러지셨다고 들었는데. 고마워, 최 반장.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오늘 부른 이유는 따로 있어. 건물 관리 현황을 자세히 점검해 보고 싶거든. 최 반장은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모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건물 관리비 항목에서 이상한 지출들이 발견됐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돋보기를 끼고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최 반장이 가리키는 부분을 보니 컨설팅비, 해외 의료 서비스, 특별 관리비 같은 생소한 항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뭔가, 최 반장? 컨설팅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이나 나가고 있네? 그게 문제입니다.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에서 결제됐는데 승인자는 며느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출에 대한 사모님의 승인 서류는 없어요. 정순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의료 서비스라는 건 뭐지? 지난달에 2천만 원, 그 전달에 3천만 원, 이번 달에는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총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명목은 해외 의료 서비스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들려준 며느리 친정어머니의 해외 성형수술 이야기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자신의 건물 관리비에서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최 반장, 세입자들한테도 물어봐. 혹시 이상한 점이 있었는지. 다음 날 정순 할머니는 직접 건물로 나가서 세입자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1층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진수 사장이 정순 할머니를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사모님, 몸은 좀 어떠세요? 쓰러지셨다고 해서 걱정했습니다. 고마워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김 사장님, 혹시 최근에 관리비나 임대료 관련해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김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갑자기 관리비를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건물 운영비 증가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정순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얼마나 올렸다고 했나요? 월 50만 원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층 세입자들도 비슷하게 인상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2층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박선영 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모님, 최근에 관리실 직원들 월급도 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건물 청소나 보안 관리도 예전만 못해졌고요. 3층의 치과 병원 원장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사모님, 며느리분이 최근에 건물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면서 업체들을 불러서 견적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 허락은 받으셨나요? 정순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계획이라니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자신에게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순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세입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자신 모르게 관리비는 인상되고 불필요한 지출은 늘어나고 심지어 리모델링 계획까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 할머니는 옛거래 은행의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넘게 거래해온 신한은행의 이 지점장은 정순 할머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지점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상속 설계와 재산 관리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어요. 이 지점장은 정순 할머니의 심각한 목소리 톤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사모님. 내일 오전에 시간 내셔서 은행으로 오시죠. 준비할 서류들이 있을 텐데 통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건물 등기부등본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순 할머니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 지점장은 정순 할머니의 계좌 내역과 자산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사모님, 상속 설계 재검토를 권합니다. 현재 위임장 관리가 너무 복잡해져 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서 증빙 자료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적 분쟁이라니요? 재산 관리 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 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이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 지점장의 조언을 듣고 정순 할머니는 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거래로 쌓인 신뢰관계에서 나온 조언이었기에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이 지점장이 추천해준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은 정순 할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정순 할머니가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 범위를 넘어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정황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모든 위임장을 회수하고 계좌와 인감관리 권한을 사모님이 직접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조사해 봐야 해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정순 할머니는 자신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떡집 주인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계약서, 위임장, 상속 공증이라는 복잡한 법적 세계의 규칙을 배워야 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먼저 모든 거래 내역을 수집하세요. 은행 거래 명세서, 카드 사용 내역, 건물 관리비 지출 내역까지 모든 것을 가져오시면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정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서 서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에서 통장들과 각종 계약서들을 꺼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들에게 맡겨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손녀 서윤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야 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게 둘 수는 없어.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정순 할머니의 평생 재산과 손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매일 밤 산소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호흡기를 착용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정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깊어져 갔습니다. 산소가 폐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정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내 돈으로 다른 사람 성형수술비를 댔다니.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면 정순 할머니는 늘 앨범을 펼쳐들었습니다. 손녀 서윤의 초등학교 졸업사진, 중학교 입학사진, 최근 찍은 가족사진까지 한 장 한 장 어루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야 해. 서윤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해. 변호사가 요청한 서류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순 할머니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자신이 전혀 모르는 큰 금액의 출금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한 번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빠져나간 돈들이 있었는데 모두 며느리 소연의 카드로 결제된 것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건물 관리 계좌였습니다. 세입자들이 납부한 임대료와 관리비가 들어오는 계좌에서 긴급 수리비, 컨설팅 수수료, 특별관리비 명목으로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직접 승인한 적이 없는 지출들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정순 할머니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 민철과 며느리 소연은 건물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정순 할머니를 찾아와서 리모델링 계획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니, 건물이 좀 오래되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해요. 리모델링을 하면 임대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건물 가치도 올라갈 거예요. 소연이 밝은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신 설비로 바꾸고 외관도 현대적으로 꾸미면 세입자들도 더 만족할 거예요. 그러면 공실률도 줄어들고요.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은 얼마나 들까? 정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략 15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요. 민철이 대답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충분히 조달할 수 있어요. 어머니, 여기 서류에만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정순 할머니는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핵심은 건물을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승인자는 정순 할머니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장? 내 도장은 내 손에서만 찍는다.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민철과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소연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나쁜 뜻이 없다고? 그럼 지금까지 내 돈으로 뭘 했는지 설명해봐. 정순 할머니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카드 사용 명세서, 건물 관리비 지출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1억 원이야, 소연아. 내 친정 어머니 해외 성형 수술비로 1억 원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갔어.
그것도 내가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말이야. 민철도 서류를 보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가. 오해? 여기 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오해야? 그리고 민철아, 너는 내 장례비도 없다고 했지? 그런데 어떻게 15억짜리 리모델링 계획은 세울 수 있어? 그 순간 김 변호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미리 약속을 잡아놨던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테이블 끝에 조용히 앉아서 명함을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 할머니의 법률 대리인 김 변호사입니다. 민철과 소연은 상황을 파악하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라니 일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정순 할머니가 준비한 서류들을 검토한 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재산관리 권한 남용과 배임 행위의 정황이 명확합니다.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소연이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요? 변호사까지 부르다니. 내가 어떤 어머니였는지 너도 안다. 새벽마다 떡을 쪄서 너희 입에 먹을 것을 넣어줬고, 너의 도시락을 싸고, 너의 신발 밑창이 다를까봐 바느질을 했다. 너희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했어.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말은 장례비도 없다였다. 내가 죽으면 묻을 돈도 없다고 했어. 민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소연아, 너는 내가 병원에서 죽을 뻔했을 때 내 돈으로 내 친정어머니 성형수술비를 댔어. 이게 며느리가 할 일이야?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위임장을 회수하고 재산관리 권한을 정순 할머니께서 직접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사용된 자금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라니요?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임죄와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일이므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철아, 소연아, 나는 너희들을 감옥에 보내려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함부로 사용되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어. 어머니, 민철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인감과 통장은 내가 직접 관리한다. 그리고 건물 관리도 전문업체에 맡길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해도 신뢰를 잃으면 끝이야. 그날 밤 민철과 소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홀로 거실에 앉아서 손녀 서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할머니가 너를 지켜낼게. 할머니의 재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은 없을 거야.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순 할머니에게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어나려던 정순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헉! 헉! 호흡이 가빠지면서 가슴 한가운데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서윤이가. 정순 할머니는 간신히 침대 옆 전화기에 손을 뻗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정순 할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급히 심전도를 측정하자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험합니다. 즉시 이송하겠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정순 할머니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시키고 심전도 모니터를 연결하고 각종 응급 처치를 실시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요.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의사가 긴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헤매면서도 오래전 새벽 시장의 풍경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탄불 위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김 유리창에 서린 물방울들, 그리고 순떡 맛있어요. 하고 외치던 젊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아직 서윤이를 지켜야 해. 수술실의 하얀 불빛 아래서 의사는 정순 할머니의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심근경색과 심부전이 동시에 왔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민철과 소연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난주 변호사까지 개입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는 어떠세요? 민철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심장이 더 나빠지기 전에 생활을 과감히 줄이셔야 하고 앞으로는 큰 충격이나 스트레스는 절대 금물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민철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이 어머니의 건강을 악화시킨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한 달 정도는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평생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무엇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건물 관리인 최 반장이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모님은 어떠세요? 최 반장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 반장님, 어머니는 아직 수술 중이에요.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최 반장이 민철을 따로 불러내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건물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세입자들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관리 계좌에 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출 상환을 독촉하고 있어요. 민철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난달에 3층 치과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계좌에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리고 건물 담보대출 이자가 밀려 있다고 은행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최 반장의 말을 들으며 민철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관리하던 재정이 생각보다 복잡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사모님이 의식을 찾으시면 직접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그 순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최 반장이 받은 또 다른 전화는 건물 공사업체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최 반장님, 리모델링 계약금을 입금받지 못했다고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고 하네요. 민철은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리모델링 계획을 거부했는데 업체와는 이미 계약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소연이 어머니 몰래 계약을 진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소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민철이 따져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동의하실 줄 알고 미리 계약금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반대하시니까. 그럼 지금 위약금은 얼마나 내야 해? 2억 원이요.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철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머니는 수술 중이고 건물 관리는 엉망이 되어 있고 거기에 2억 원의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환자분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식은 언제 찾을까요? 빠르면 내일, 늦으면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나시더라도 절대 충격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민철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면 건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을 충격이 어머니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정순 할머니가 의식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 말은 서윤이는 괜찮아? 였습니다. 할머니. 서윤이가 병실로 뛰어들어와 정순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다, 서윤아. 할머니는 괜찮아. 정순 할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최 반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급히 처리하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최 반장이 가져온 서류들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건물 관리 계좌의 문제, 세입자 보증금 반환 문제, 그리고 리모델링 업체의 위약금 청구까지. 이 모든 게 내가 쓰러진 사이에 벌어진 일이군. 정순 할머니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정순 할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 서윤의 미래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반장, 변호사님께 연락해. 그리고 은행장도 만나야겠어. 여기서 멈추면 내 손녀의 삶까지 무너진다. 정순 할머니의 눈에는 다시 살아갈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산소호흡기의 도움 없이는 숨쉬기조차 힘들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변호사 김 변호사, 회계사 박 회계사, 그리고 30년 거래해온 은행 지점장 이 지점장과 병원 회의실에서 원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을 저당 잡히지 않겠습니다. 상속 구조를 전면 수정하고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옮기겠습니다. 모든 열쇠는 제 손에서 관리하고 공증은 오늘 끝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현명한 결정입니다. 다만 유류분 시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집된 배임 정황과 사전 증빙이 확실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김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닌 서류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해결하시죠.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수라.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을 이었습니다. 네, 내 방식으로 하겠어요. 모욕을 당한 것의 100배는 부끄러움으로 갚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처럼 새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돌리겠어요. 박 회계사가 준비해온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모님의 전체 재산은 건물 150억, 예금 30억, 기타 투자자산 20억으로 총 20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은
약 3억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3억 원. 정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억 원이면 시장 상인 몇 명이 평생 벌 돈이에요. 이지점장이 신탁 설계안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신탁으로 전환하시면 상속세 절약 효과도 있고 무엇보다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자를 손녀님으로 지정하시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어요. 정순 할머니는 결정했습니다. 건물의 관리 계좌를 즉시 신탁으로 전환하고 모든 위임장과 인감 사용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 설계도 새로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배분하시겠습니까? 박 회계사가 물었습니다. 손녀 서윤이에게 직접 증여 20%, 그리고 정순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머지 80%는 사회봉사단체 기부로 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160억 원을 기부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재확인했습니다. 네. 나는 빼앗기는 어머니가 아니라 나누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욕심 때문에 사라지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낫겠어요. 그날 오후 모든 서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신탁계약서, 상속구조 변경서, 기부 약정서까지 모든 것이 공증되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마지막 서명을 하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틀 후 정순 할머니가 집으로 퇴원하는 날 민철과 소연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전부터 건물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문제, 리모델링 업체 위약금 문제, 은행 대출 이자, 연체 문제까지 한꺼번에 터진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많이 좋아졌어. 정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정순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민철과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겨서. 알고 있어. 정순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5천만 원, 리모델링 업체 위약금 2억 원, 은행 대출 이자, 연체까지. 다 알고 있어. 민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병원에서도 일은 계속됐어. 그리고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 해결했다고요? 소연이 의아해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은 어제 지급됐고 리모델링 업체 위약금도 처리됐어. 은행 대출 이자도 전액 상환했어.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민철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철아, 소연아.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바뀌었어.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또 다른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은 신탁으로 옮겼어. 너희들의 위임장은 모두 무효가 되었고 앞으로는 내가 직접 관리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상속 구조도 바뀌었어. 서윤이에게 20%, 나머지 80%는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 민철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가져갔잖아.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내 모르게 사용했으니까. 정순 할머니는 세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주겠어. 너희들이 앞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돈이야.
봉투 안에는 1억 원 상당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철아, 이 돈으로 내 빚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 단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내 재산에 손대려는 생각은 하지 마라. 민철과 소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 그래서 1억 원을 주는 거야. 하지만 신뢰는 다른 문제야.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아. 정순 할머니는 손녀 서윤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이만큼은 너희들처럼 살지 않게 하겠어. 열심히 공부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날 저녁 민철과 소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홀로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빼앗기는 어머니가 아닌 나누는 어머니로서의 인생 말입니다. 일주일 후 일요일 저녁 정순 할머니는 마지막 가족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순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2개의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검은색 상자였고 다른 하나는 흰색 상자였습니다. 민철과 소연 그리고 손녀 서윤이까지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당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민철과 소연은 건물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고 임시로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모든 결정이 예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건 또 뭐예요? 민철이 상자들을 보며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며칠간의 피로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례비도 없다고 했으니까 널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단다.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장례비를 말이야. 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했던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을 때 했던 그 말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검은색 상자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파일에는 날짜와 내용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꺼내며 정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건 소연이 내 친정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받은 성형수술 관련 모든 서류야. 병원 로고가 찍힌 의료 영수증, 항공료, 숙박비, 심지어 쇼핑비까지 모든 내역이 여기 있어.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 성형외과 병원의 영수증에는 7천만 원, 항공료에 2천만 원, 고급 호텔 숙박비에 1천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제가 아니라. 오해? 정순 할머니는 2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카드 사용 내역이야. 해외 송금 1억 원, 명품 가방 구매 1,500만 원, 명품 의류 구매 500만 원,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 300만 원. 모두 내 건물 관리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결제된 거야. 카드 명세서를 한 장씩 넘기며 정순 할머니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샤넬 가방, 이 루이비통 지갑, 이 에르메스 스카프, 모두 내가 평생 떡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산 거야. 3번째 파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철아, 내가 추진했던 리모델링 공사 관련 서류야. 원본 계약서와 내가 제출한 계약서를 비교해봐라. 금액이 다르고 내 서명도 흉내낸 흔적이 있어. 정순 할머니는
두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보여주었습니다. 원본에는 1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철이 제출한 서류에는 15억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는 위조 같은 건 하지 않았어요. 업체에서 잘못 만든 거예요. 앉아라, 민철아.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업체 사장한테 직접 확인했어. 내가 금액을 늘려서 계약하자고 했다더군. 네 번째 파일을 꺼내며 정순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들이 사채에서 빌린 돈 관련 증거야. 고금리 대출 문자 메시지, 독촉 전화 녹음,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온 기록까지 모든 게 여기 있어. 사채 독촉 문자들을 보여주며 정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월 이자 5%. 이게 무슨 이자야? 이런 돈을 빌려서까지 뭘 하려고 했던 거야? 마지막으로 가장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정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장 상인들과 건물 세입자들이 써준 탄원서야. 너희들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증명하는 서류들이지. 탄원서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이며 정순 할머니는 읽어주었습니다. 김진수 사장 관리비가 갑자기 올라서 장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박선영 원장 청소와 보안 서비스가 엉망이 되어서 학원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런 글들이 20장이 넘어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질게요. 오빠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혼자 한 일이에요. 소연아, 이제 와서 혼자 책임지겠다고? 이미 늦었어. 정순 할머니는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김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 명함 좀 놓아주세요. 김 변호사가 조용히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명함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과 소연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오해라고 했으니까 법정에서 가려보자. 정순 할머니의 말이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민철이 다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엄마가 자식에게 이럴 수 있어요? 변호사까지 부르다니. 내가?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어떤 어머니였는지 너도 알 거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떡을 쪄서 너희들 먹을 것을 만들었어. 찬바람이 불어도 시장에 나가서 너희들 용돈을 벌었어.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매일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줬어. 다른 아이들보다 반찬을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했어. 내 신발 밑창이 다르면 밤늦게 바느질을 해서 수선해줬어. 추운 겨울날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연탄불을 지폈어. 너희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게 방을 따뜻하게 데워놨어. 여름에는 선풍기 바람을 너희들 쪽으로 틀어놓고 내가 더위에 참았어. 정순 할머니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중학생 때 친구들한테 놀림받을까봐 새 옷을 사주려고 밤새 떡을 만들어 팔았어. 내가 고등학생 때는 과외비를 벌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너희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그 대출금을 갚으려고 몇 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내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너희들 미래만 생각했어. 민철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말은 뭐였어? 장례비도 없다였어. 내가 죽으면 묻을 돈도 없다고 내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 정순 할머니는 흰색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철아,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이 봉투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있어. 당분간 이 돈으로 내 빚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해라. 민철이 놀라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단호해졌습니다. 서류상 내 재산에서 너와 내 아내의 이름은 오늘로 완전히 끊어졌어. 상속권 박탈, 위임 해지, 인감 사용 금지. 법적으로 너희는 더 이상 내 재산과 무관한 사람이야. 정순 할머니는 손녀 서윤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할머니가 내 대학 적금 대신에 더 큰 선물을 준비했어. 내 이름으로 된 교육기금 30억 원과 우량 주식 10억 원어치야.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야. 서윤이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뭘 해야 해요? 하나만 약속해다오. 내가 커서도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을 기억해다오.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다오. 할머니가 평생 배운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교훈이야. 그날 밤 민철과 소연은 5천만 원을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홀로 거실에 앉아서 손녀 서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힘든 결정이었지만 가장 옳은 결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 달 뒤 시장에 축제날이 찾아왔습니다. 전북 재래시장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았고 곳곳에서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떡방 앞에 서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산소호흡기에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날만큼은 직접 나와서 손님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순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몸은 어떠세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순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직접 떡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오후 2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150억짜리 복합빌딩 1층 로비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새벽장학재단이라는 금색 글씨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빌딩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건물 세입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서 마이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였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장에서 50년 넘게 떡장사를 해온 박정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정순 할머니의 삶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벽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 고생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가진 걸 움켜쥔다고 따뜻해지지 않더군요. 나눌 때 비로소 손이 데워지더군요. 정순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새벽에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시장 상인들의 자녀 교육비 지원, 어려운 이웃들의 의료비 지원, 그리고 젊은 창업자들의 사업 자금 지원까지 제가 평생 모은 재산 160억 원을 모두 이 일에 쓰겠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60억 원을 모두 기부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새벽은 늘 춥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 등을 맞대면 금세 따뜻해집니다. 저는 평생 이것을 배웠습니다. 혼자서는 추워도 함께하면 따뜻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가위를 들고 개관 테이프를 자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테이프가 끊어지는 순간 사람들의 박수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건물 관리인 최 반장은 눈시울을 훔치며 박수를 쳤고 시장 상인들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단 설립식이 끝난 후 정순 할머니는 1층 카페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큰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가족 때문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돈은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들에게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주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늦게 정순 할머니는 손녀 서윤이와 함께 시장 입구 평상에 앉아 인절미를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제자였던 김 사장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재단 이름을 새벽이라고 했어? 서윤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새벽은 늘 춥단다, 서윤아.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등을 맞대면 금세 따뜻해져. 할머니가 평생 배운 게 그거야. 서윤이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나누며 살 거예요. 그래, 서윤아. 내가 많이 가졌을 때 나누는 게 아니라 가진 게 적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해.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야. 그때 멀리서 민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달 동안 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술을 끊었고 새로운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멀찌감치 서서 어머니와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소연도 변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며 배상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일하는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모욕당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책임에서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방식은 복수가 아닌 교육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서윤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단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층 로비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첫 번째 장학생 선발 공고가 떠 있었습니다. 새벽 장학재단 1기 장학생 모집 마이너스 시장 상인 자녀 20명, 저소득층 자녀 30명, 창업 지원 10명. 정순 할머니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정순 할머니는 침실에서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엄마로서의 마지막 싸움을 서리로 끝냈다. 복수는 분노로 시작했지만 나눔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야 진짜 평온한 노년이구나. 다음 날 새벽 시장에서는 다시 김이 올랐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직접 떡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떡매 소리가 탕탕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한 여인의 평생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명이자 새로운 시작의 북소리였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벽장학재단을 통해 수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정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